새벽 2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침대에서 내려오시려다 넘어지셨거든요. 저는 반쯤 잠든 채로 뛰어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가늘었는지 잡는 순간 심장이 시렸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 추석 아침 본가 거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이리 오너라. 시누이 혜진 씨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온 친척이 지켜보는 자리였어요. 시어머니는 빛나는 보석함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뚜껑을 여시자 거실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누가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되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혜진이 고생 많았어. 어머니가 웃으시며 혜진 씨의 손에 보석함을 쥐어주셨어요. 혜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은 역시 효녀라며 박수를 쳤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정아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어머님. 3년 동안 어머님을 간병한 건 저였으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시어머니는 뒤에 있던 낡은 손가방 하나를 집어드시더니 제 쪽으로 툭 던지셨습니다. 낡고 구겨진 갈색 가죽 가방이었어요. 끈이 닳아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흔적도 있었죠. 거기 내 짐 챙겨뒀어.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버리든지 가져가든지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막내 며느리 주제에 뭘 바라고 있었어? 지공, 이성간은 3년이나 같이 살았으면 식구 편이나 봐줘야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25명의 친척 눈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어요. 시누이 혜진 씨는 제 눈을 잠깐 마주치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민준이가 뭔가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릎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낡은 가방을 집어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하나만 겨우 내뱉고 저는 현관으로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추석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마당에 서서 저는 그 낡은 가방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삼켰어요. 3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어머님 곁을 지켰던 3년. 그 세월의 값이 이 낡은 가방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저는 이정아라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37살이에요. 남편 민준과 결혼한 지 8년째인데 3년 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님은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으신 직후였어요. 그것만 해도 간병이 필요한데 수술 후 검사에서 초기 치매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학교 교무실에서 남편 전화로 들었어요. 여보, 엄마가 수술 후에 검사했는데 치매 초기래. 남편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치매 환자 보호자가 얼마나 힘든지 학교에서 몇 번 상담해 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시누이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이는 부산에 있잖아. 애 둘의 남편 사업도 봐야 한다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결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며칠 후 본가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혜진 씨 남편까지 모였어요. 시누이는 세련된 원피스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어때요? 남편이 먼저 꺼냈어요. 시누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집에서 모셔야지. 근데 오빠네가 제일 크잖아. 우리는 부산이라 거리도 있고.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저도 학교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 가르치고 방과 후 상담까지 있어요. 간병인을 같이 쓰는 건 어떨까요? 시누이 남편이 말했습니다. 간병인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형편이 다들 빠듯한데. 게다가 형수님은 선생님이잖아요. 방학도 있고 의료 상식도 있고 방학도 있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라는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동의한 적 없어. 가족회의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결정된 거잖아. 어떻게? 혜진이는 부산이고 나는 외아들이나 다름없는데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잖아. 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부담하자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붉게 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신 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어머님 식사를 챙기고 학교 갔다가 오후 4시에 퇴근하면 바로 약 챙기고 저녁 준비하고 밤에는 어머님이 주무시는지 수시로 확인했어요. 치매 초기라 낮에는 비교적 멀쩡하셨지만 저녁이 되면 혼란스러워 하셨거든요.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가야 해.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손을 잡아드렸어요. 시누이 혜진 씨는 처음 석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오셨어요. 그 다음엔 두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명절에만 오셨습니다. 올 때마다 시어머니께 비싼 과일이나 홍삼을 사오시고 사진 한두 장 찍으시고 저녁 먹고 가셨어요. 어머님 잘 계시네요. 정아 씨 덕분이에요. 혜진 씨는 그런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나 간병비 이야기는 한 번도 먼저 꺼내신 적이 없으셨어요. 어느 날 병원 진료 후 혜진 씨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님, 어머님 약값이 매달 꽤 나와서요. 저도 학교 일이 있어 간병인을 주 3회는 써야 하는데 조금 같이 부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아 씨,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이것저것 빠듯해요. 오빠가 거기 같이 사는 거잖아요. 사실상 같이 살면서 생활비 아끼는 셈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생활비를 아낀다고요. 형님, 저희가 오히려 공간이 줄었어요. 방 하나가 어머님 방이 됐거든요. 그래도 오빠가 외아들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어머니는 오빠네서 모셔야 맞죠. 나중에 상속 같은 거 생기면 그때 생각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그랬어요. 혜진이도 살기 힘들다잖아.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나는 몰아붙인 게 아니야. 형편이 어렵다는 사람이 명품 코트 입고 SNS에 올리는 건 봤어? 그건 예전에 산 거겠지. 민준 씨, 저는 남편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통장 잔고 알고 있어? 이번 달 병원비, 약값, 간병인 비용 다 합치면 150만 원이야. 내 월급 절반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힘든 것보다, 시누이가 외면하는 것보다 남편이 침묵하는 게 제일 컸습니다. 같은 편이어야 할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할 때 그 외로움은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계절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셨어요. 가끔은 저를 모르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왔어? 그런 날은 가슴이 막막했지만 저는 참았어요. 어머님, 저 정아예요. 민준이 아내요. 그렇게 말하면 시어머니가 잠시 멍하니 계시다가 손을 내미셨거든요. 그 손을 잡는 게 제 하루 중 제일 보람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2년째 접어들던 겨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요로 감염으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새벽 1시에 열이 오르시길래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 대기실에서 저는 혜진 씨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응급실에 오셨어요. 지금 몇 시야? 혜진 씨 목소리는 졸린 듯 했습니다. 새벽 1시요. 많이 편찮으세요? 심각해?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아침에 올게. 지금은 운전하기가 좀 그래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었지만 말이 없었어요. 형들한테 연락해야 하나? 아니, 혜진이한테 이미 했으니까. 그런 표정으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응급실 형광등 아래서 저는 자판기 커피를 뽑았습니다. 종이컵이 뜨겁고 커피는 썼어요. 새벽 2시, 3시, 4시가 지나도 혜진 씨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9시가 돼서야 나타나셨어요. 세련된 코트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혜진 씨가 진료 기록 차트를 훑어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그게 아니었어요. 입원비는 얼마나 나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원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아 씨가 선불해 줄 수 있어요? 선불이 아니라 형님 어머니인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근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 나중에 언제 오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병원비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날짜별로 파일에 끼웠습니다. 약국 영수증, 간병인 비용, 기저귀와 의료용품 구매 내역 전부요. 핸드폰 메모장에는
날짜와 항목과 금액을 하나씩 적었어요. 언젠가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냥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추석이 왔습니다. 본가에서 친척들을 다 모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전날 야간 학교 행사까지 소화하고 왔는데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도 대부분 제가 했거든요. 시누이 혜진 씨는 부산에서 오느라 피곤하다며 음식 하나 싸오지 않으셨어요. 본가 거실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시어머니의 안색이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치매 환자 특유의 초점 없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날카롭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이리 오너라. 그리고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진주 보석 세트를 받았어요. 저는 낡은 손가방을 받았고요. 거기 내 짐 챙겨뒀어.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버리든지 가져가든지 해. 현관 밖에 서서 저는 추석 햇빛 아래 그 낡은 가방을 안고 있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볼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던지고 싶었습니다. 3년이 이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남편이 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들어가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 거 신경 쓰지 마. 치매라 그러시는 거잖아.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치매라 그러시는 거요? 지금 혜진 씨한테는 수백만 원짜리 보석을 주시면서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먼저 걸었어요. 혼자서. 남편의 발소리가 뒤따라오는 게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낡은 가방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년 동안의 새벽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기저귀 갈던 새벽, 열이 올라 119를 불렀던 새벽,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 응급실을 버텼던 새벽들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놓인 낡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버리기 전에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확인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지퍼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옷가지가 아니었어요. 서류 봉투였습니다. 두꺼운 봉투가 하나, 작은 봉투가 하나,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한 장.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큰 봉투를 열었어요.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나왔습니다. 수원 영통구 신축 아파트 84제곱미터 시어머니 박순자 명의, 그 아래로 통장이 3개, 각각 잔액이 찍혀 있었어요. 하나에 4천만 원, 하나에 3천만 원, 하나에 3천만 원, 그리고 작은 봉투 안에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토지 지분 증서. 저는 숨이 두를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이라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한자 한자 또렷하게 쓰여 있었어요. 정아야, 3년 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내가 더 멀쩡한 척했을 뿐이지 다 보고 있었단다. 혜진이가 명절에만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것도, 병원비 한 번 안 낸 것도, 민준이가 네 편을 못 들어준 것도, 그래도 너는 새벽마다 일어났지.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을 때도 손을 잡아줬어. 아무도 안 볼 때도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려줬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무슨 면목으로 모른 체 하겠니? 오늘 낡은 가방을 던진 건 마지막 확인이었어. 네가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걸 보고 싶었어. 그걸 견뎌낼 만큼 네가 강한 사람인지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너는 견뎌냈다. 이 안에 든 건 다 내 거야. 아파트하고 통장하고 땅 지분 다 네 앞으로 넘기는 서류가 법무사 사무실에 있어. 혜진이한테는 주지 마. 그 아이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걸 사랑했어. 민준이한테도 할 말 있다. 네 아내가 3년 동안 뭘 했는지 두 눈 뜨고 봐라. 남자가 아내 편을 못 들면 결혼을 왜 해? 정아가 이 편지 보여주면 그때라도 정신 차려라. 정아야, 고맙다. 진짜 내 딸은 너였어.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알고 계셨다는 것, 다 보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그 낡은 가방이 시험이었다는 것. 어머님,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여보, 왜 울어? 저는 말없이 편지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하나씩 훑어보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파트 등기를 보고, 통장을 보고, 편지를 읽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걸 다 보고 계셨구나. 나는 형편없는 남편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의 어깨를 잠시 바라봤어요.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님 산소에 가서 해야 해. 그 말에 남편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박순자 여사님 관련 서류가 있다고 연락드립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이정아님 맞으시죠? 여사님께서 미리 말씀 남기셨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소는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50대 법무사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셨습니다. 정아 씨 맞으시죠? 박 여사님이 6개월 전에 오셨습니다. 그때 모든 서류를 완비해 두셨어요. 6개월 전이요? 네. 아직 의사 능력이 충분하실 때 직접 오셔서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수원 아파트, 용인 토지 지분, 예금 통장 3개, 전부 정아 씨 앞으로 증여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건네신 건 USB 하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앉아 계셨어요. 화면 속 어머님은 생각보다 또렷해 보이셨습니다. 정아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 계획이 다 끝난 거겠지. 나는 치매가 아니야. 아니, 초기에는 맞았는데 약을 먹으면서 많이 나아졌어. 근데 일부러 좀 더 아픈 척했어. 그래야 진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 혜진이 보이지? 명절에 와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병원비는 단 한 번도 안 냈어. 내 통장에서 나한테 필요한 돈 달라고 한 건 몇 번이냐. 손자 학원비 때문에, 남편 사업 때문에. 근데 정작 나한테 필요한 약값은 한 번도 같이 낸 적 없지. 민준이, 네 아들이야. 근데 아내 편 한 번 제대로 들어준 적 없었어.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 정아가 새벽에 혼자 일어날 때 넌 뭐 하고 있었냐? 내가 다 봤어. 정아는 달랐어. 아무도 안 볼 때 더 잘해줬거든. 그게 진짜야. 사람은 아무도 안 볼 때 보이는 법이야. 추석에 낡은 가방 던진 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 네가 그걸 들고 조용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너는 했어. 내가 자랑스러워.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내 것이 맞아. 혜진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 나는 내 눈으로 다 봤고 내 손으로 다 정해뒀으니까.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가에서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달려갔어요. 안방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시누이 혜진 씨는 장례식장에서 크게 우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울고 있는 건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발인 날 혜진 씨 남편이 다가와 말했어요. 정아 씨, 어머님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는 균등 분배가 원칙이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9제가 지나고 며칠 후 혜진 씨 측 변호사 명의로 연락이 왔어요. 유산 분배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무사 사무소에 예약을 잡았어요. 조정날 저는 두꺼운 파일 2개를 들고 갔습니다. 혜진 씨와 혜진 씨 남편, 그쪽 변호사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쪽엔 저와 남편, 그리고 법무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환자였고 증여는 무효입니다. 혜진 씨 변호사가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균등 분배를 요청합니다. 저는 말없이 공증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사 능력 판정을 받으신 날짜,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신 날짜, 공증인 앞에서 증여 의사를 밝히신 기록, 전부 6개월 전 날짜였어요. 이건 어머님이 정신이 또렷하실 때 직접 작성하신 서류입니다. 사전에 의사 능력 판정도 받으셨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린 분이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의 30년 지기 친구분이셨습니다. 순자가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서 왔어요. 그분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엔 시어머니가 직접 기록하신 파일이 있었어요. 혜진 씨 측이 3년 동안 병원비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기록. 반대로 시어머니 통장에서 혜진 씨 측으로 나간 돈의 내역. 손자 학원비, 남편 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2년 동안 총 2,800만 원이었습니다. 혜진 씨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제 파일을 폈습니다. 3년치 영수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병원비,
약값, 간병인 비용, 의료용품 구매 내역, 총 합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7,200만 원이었어요. 이 금액을 제가 전부 부담했습니다. 형님은 단 한 번도 나눠내지 않으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녹화하신 영상입니다. 어머님의 뜻이 직접 담겨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렸어요. 혜진이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걸 사랑했어. 정아는 달랐어. 아무도 안 볼 때 더 잘해줬거든. 혜진 씨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진짜 슬픔인지 당혹감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증거들을 종합하면 어머님의 증여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7,200만 원의 부양비용, 우선 변제 조항이 공증 서류에 명시되어 있어요. 설령 분배를 하더라도 이 금액을 먼저 공제해야 합니다. 혜진 씨 남편이 수를 계산하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조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혜진 씨 측은 소송 취하를 결정했어요. 승산이 없다는 걸 아신 거겠죠? 조정실 밖에서 시어머니 친구분이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정아 씨, 순자가 항상 그랬어요. 우리 막내 며느리는 속이 참 깊다고.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걷는데 혜진 씨가 제 앞에서 멈춰 섰어요. 정아 씨,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알고는 있었어. 그냥 모른 척 했어. 미안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님 산소에 가서 하세요. 저한테 할 말이 아니라 어머님께 들어야 할 말이에요. 혜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제 곁으로 왔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내가 3년 동안 너를 너무 혼자 두었어. 엄마 편지 읽고 나서야 얼마나 못난 짓을 했는지 알았어. 늦었지만 앞으로는 네 편에 제대로 서고 싶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법무사 사무소에서 최종 서류를 받았습니다. 수원 아파트, 용인 토지 지분, 예금 통장 3개, 전부 제 이름으로 이전 완료라는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어요. 그 낡은 손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서류를 꺼내고 나서 텅 비어 있는 가방이었어요. 끈이 닳고 가죽이 갈라진 낡은 가방. 이걸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보더니 말했어요. 그거 버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거야. 제일 소중한 거야. 그 가방은 지금 거실 책장 위에 놓여 있어요. 친구가 오면 저게 뭐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인생을 바꾼 가방이에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주셨어요. 아무도 안 보는 새벽에 손을 잡아줬던 것, 열이 오를 때 제일 먼저 달려갔던 것, 병원비 영수증 한 장 모아뒀던 것, 그 작은 것들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분이 남겨주신 것들로 삶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통장과 토지는 노후를 위해 따로 묶어뒀어요. 학교는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여전히 좋았거든요. 달라진 건 하나였어요. 퇴근하고 나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남편이 저녁을 먼저 차려놓고 기다리거든요. 늦게 퇴근하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한테 반찬이 식지 않았는지 물어봐요. 별거 아닌데 그게 참 좋아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선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기록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 저는 그 낡은 가방을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합니다. 어머님,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창밖으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3년 전 추석날 그 햇빛과 똑같이 눈부신 가을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빛이 차갑지 않아요. 그냥 따뜻합니다. 그냥 충분히 따뜻합니다.